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애초에 계획은 발제와 토론이 다 일제하, 해방정국, 그다음에 4.5혁명기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정 토론은 거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3으로 되어 있는 민자통 건설과 1950년대, 60년대 통일방안 고찰 토론문에 대한 토론, 이창희 국장님의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김승우 대표님의 해방정국 분단정책과 해방정국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토론을 두 번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준식 민정문제서 연구위원께서 1920년대 항일운동기의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10분씩입니다. 역시 10분을 넘어가면 제가 가능한 한 토론자께서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첫 번째 민자통 건설 과정과 60년대 통일 방안에 대한 고찰 토론문에 대한 토론, 이창희 서울지역 민주동문회 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 나가면 당연히 조용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민가의 양심소원에 간사해가지고 여기 뵀던 어르신들은 매주 낯익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자주 인사 못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지역 민주동문회 협의회 사무국장인데요. 저는 당국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주동문회 협의회를 재건하는,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나왔지만 약간 이건 토론하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들과 민주동문들이 뭐 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주의가 위기인 지금의 시대에 좀 민주동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고요.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천적으로 통일운동을 온몸으로 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어떤 우문과도 같은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제가 이제 막 급히 쓰고 뭐 그냥 학계에서는 그냥 남한 북한 용어가 선생님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갖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용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냥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가치 없이 그냥 쓰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못된 자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관대하게 용인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튼 항상 1948년 그리고 60년까지 보라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국전쟁이 있잖아요. 한국전쟁이 있으면 한국전쟁을 공부하면 항상 진짜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동양에서의 역사의 공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때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오늘 만약 한국전쟁의 사전과 같은 그런 정세가 조성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바둑이나 장기를 할 때 한 번 더 항상 지는 사람이 이기고 싶을 때 복귀도 하고 그러는데, 복귀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안은 뭘까? 역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고 다시 선생님을 자도 방금 전에 봤던 선생님들이 아니죠. 되돌아간 걸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전쟁 이전의 시대 이 앞에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요. 37년부터 49년까지 저는 감히 동북아를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문에도 써있지만 그 만주사변서부터
또 1949년 중국혁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조선민족은 1945년부터 50년 전쟁 전까지 4.3에서 3만 명이 죽고 그러면 수십만이 또 남한에서도 빨치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 한반도 본토가 아니라 만주에서 100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 45년 이후에 나머지는 이제 경상도로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 중에 거의 30만이 그 동북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30만 명이 가담을 합니다. 정규군으로는 6만 명이 가담하고.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전쟁에서 중국군 출신으로, 중공군 출신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죠. 또 일제시대 때 징집당한 사람 거의 3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징집으로 간접적으로 한국은 거의 전시경제에 이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쌀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 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한 7, 8년간 4, 5년간 살았습니다. 이럴 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천재 선생님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서서히 다가오는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북단이 됐으니까 터지겠다 이게. 한번 전쟁이 터지겠다. 저는 그것이 1948년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를 만든 힘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정경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단결하는 게 제가 옛날 학생 배울 때는 그게 큰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고 계속 사회운동을 지켜봐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정경이 다른 사람 하나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북이 민주개혁을 잘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전쟁의 위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을 더 크게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시백 라인이 이제 1950년에 잡히는데 1950년 5월 선거 참 재미난 선거였습니다.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선거였죠. 무소속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럴 때 그런 라인이 살아있고 남한의 실정들이 잘 보고가 됐다면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북은 어쩌면 쳐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물론 이제 그 쳐들어오는 게 6.25날 쳐들어왔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쟁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구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었죠. 외세에 의해서 그것도 분단되었고 다 전쟁으로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천재 선생님도 미국은 점령자로 들어왔고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되게 중요한 위치였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시 이거를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면 만약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진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수를 놔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문인데요. 어쨌든 항상 드는 생각이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고 저는 1950년대, 60년대 통합통일론의 제기는 되게 위대한 성찰이라고 봅니다. 강수택 교수가 창백한 인텔리 시대라고 얘기했고 안재구 선생님이랑 예전에 한번 얘기하니까 술을 많이 먹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왜 친구가 한쪽 편에서고 친구 한쪽 편에서 서로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평화통일이다. 저는 3번까지 먼저 중립화 통일까지도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용기였다고 합니다. 평화통일을 외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특히 전쟁 전에 여기 밑에 최필립이라는 정수장학회 회장이 하는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샀고 전쟁 때 죽었습니다. 평화통일 외치다가. 반전을 외쳐. 정확하게 반전을 외치다가. 근데 반전만 외쳐도 죽는 거였죠. 조봉환 선생님도 죽었습니다. 평화통일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그런 얘기하면 다 죽는 시대에
통일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립하고 통일 방안이 부족한 점이 많죠. 자주적인 얘기는 했지만 일정하게 반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북은 1960년에 연방제 통일을 과도적인 단계지만 제한합니다. 체제에 대해서 위협이 있다면 당분간 우리는 다른 체제로 교류하며 살아가자. 1960년 8.15에 연방제를 제시합니다. 남북 연방제를.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인가, 그 시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래서 적절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그 문제제기가 너무 지사적인 방식으로 돼서 대중들의 동의와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엄청난 탄압을 받고, 당분간 통일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민주주의로 좀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 논의가 너무 지나치게 80년 다시 학생들이 60년에 9.15로 가자북으로 오라 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기 전까지 너무 많이 눌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눌리지 않고 조금씩 통일을 갖다가 이것도 복귀하는 심정으로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가선다면 조금씩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통일 논의를 대중화시키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그런 지혜가 오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남북 당국자들의 이제 끝인데요. 남북 당국자들의 어떤 고민들 속에 북이 1954년에 제네바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력 감축까지도 얘기하고. 근데 남은 거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60년에 그 제3세계가 많이 유엔에 들어가면서 남북한을 초청합니다. 그때 미국이 유엔의 권능을 인정을 해도 북한이 거절을 합니다. 장면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락가락하라는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4.19 혁명도 있고 장면이 민간 통일운동도 통일에 대한 논의도 수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엔의 남북한 초청을 1954년에 제네바 회의에 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5개 국가 참가하는데도 북한은 거기에 참가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했으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역사를 상기할 때 참 풍성한 통일 논의들이 대내외적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제 얘기는 끝으로 이상적인 얘기지만 한번 그런 이상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가정해 보면서 오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고민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었고요. 또 하나의 발제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정 토론인데요. 우리 옆자리에 계신 해방정부의 혼란과 미군정의 분단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시게 될 터인데,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운동, 민족운동에서 앞장서 일하셨던 분이었고, 어제 밤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토론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승호 대표님의 지정 토론, 두 번째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운동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는 않은데 자주 통일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 부끄럽지가 한 게 없습니다. 92년인가 범민족 대회, 노동자 대회에서 북한 집중해서 반일 공동투쟁을 하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고 그것을 받아서 북에 메시지를 발표했다가 그걸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몇 년 도망다니고 뵙게는 현일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머릿속으로는 자주 통일의 과제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계급적 해방과 쌍벽을 이루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으로 관련된 깊은 학문적 공부까지는 안 했지만은 좀 실천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생각해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지정 토론에 하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아니 이 천재 선생님께서 토론이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이 토론 지정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철재 선생님이 초고를 써 주신 걸 보고, 그리고 사전에 한두 차례 예비 모임에서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토론문을 쓰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철재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고가 사실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은 단순히 어떤 교정교열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신 것을 막 쏟아내 놓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예비 모임을 한 두 차례 하면서 들은 이천재 선생님의 생각을 오히려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재 선생님의 어떤 관점은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변혁 과제와 계급적인 변혁 과제를 통일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방 공간이, 이른바 해방 공간이 해방의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미 제국주의에 의한 또 다른 점령과 식민지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으로 연장선에서 분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식을 하고, 그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그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 또 정치적인 인물들이 과연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게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가라는 것을 성찰해 볼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제 생각이 사실 이천재 선생님의 생각과 너무 대단히 비슷해서 토론을 하되 비판하고 반박하는 토론이라기보다 그런 이천재 선생님의 생각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함으로써 보완이면 보완이고 약간의 수정이면 수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 들어온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이고 제국주의이고 식민지화를 위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분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운동 안에서 북에 들어온 소련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의에 혼선이 있다고 할까요?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련도 똑같이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외세고 똑같이 탱크 몰고 왔으니까 점령군이고 하는 식의 인식이 저는 진보적인 자주 통일운동 안에서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점령군이었는데 좀 우호적인 점령군이고 하나는 아주 비우호적인 점령군이었다라는 식인데요. 저는 그런 인식에서는 매우 불철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제국주의 군대는 분명히 점령군이고 그리고 식민지 침략군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적대를 분명히 했지만은 소련군은 그렇지 않았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둔해 들어오긴 했지만은 점령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해방시키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소련은 그런 점령군이 아니라 우군으로 들어왔는가? 똑같은 국가인데, 똑같은 강대국인데 라고 하는 문제를 한꺼풀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동시에 독점 자본주의 단계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것이고, 사회 토대가, 사회 물적 토대와 그 사회 경제가, 소련은 그것을 부정하고 혁명한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고, 사회주의 사회는 당연히 약소민족의 민족 해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변혁이든 사회주의 변혁이든 변혁을 통해서 진보해 나가자고 하는 인민 대중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사회주의 소련은 조선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 인민 대중에 대해서 도와주러 온 우군으로서 도와주러 온 세력이었고 미 제국주의는 바로 그와 정반대되는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을 우리가 하고서 해방 전국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세 하에서 조선 반도의 북쪽에는 아주 우호적인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우호적인 세력이 진주에 들어왔고 남쪽에는 그 반대의 세력이 점령군으로서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당시의 민족운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야 옳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돌이켜보는 지점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훌륭한 어르신 우리들의 선열들이 미 제국주의가 남조선에 38 이남에 들어왔을 때 그 성격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유감스럽지만 그리고 좀 건방지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재 선생님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만 적어도 38 이남의 남조선에서는 당시 조선 공산당이 인민대중을 대표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조선 공산당의 수령인 박은영 선생이 발표한 8월 태제에서 보면은 여전히 2차 대전 당시에 반파쇼 민주주의 세력과 파쇼 세력 사이의 대결 관계가 현 정세를 규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와 일정하게 협력해야 된다. 협력하는 하에서 남북이 신탁 통치를 거치든 어떻게 해서 하여간 통일되고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민주 변혁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주의로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차 대전이 파쇼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인식이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밑바닥에는 제국주의 상호간의 식민지 챙탈과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이었다는 성격이 더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종전되면서부터는 이미 파쇼 세력과 반파쇼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이 주요한 대결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고 그것은 일단 그 모순은 해결된 거로 되고 남은 모순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와의 모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모순이 주요한 것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국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전히 2차 대전 이전과 전후의 질서에서도 똑같이 파쇼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식함으로써 특히 해방 초기에 46년 9월 총파업 10월 대구 인민항쟁 등등 그리고 47년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만 초반부로 갈수록 아주 판단과 실천의 오류가 심각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자주통일운동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작용하고 있고 또 그런 인식을 희석시키거나 교란시키는 제국주의의 선전 공작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발제한 동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작은 힘 그리고 많이 틀리더라도 통일을 단결해서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되어 왔다고 봅니다. 해방 공간에서도 당연히 그러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통일 단결의 문제를 주로 그동안에 보면은 주로 좌익 세력이 혁명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깼다. 좌익 개주의 세력이 깼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어떤 평가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얘기는 할 계제가 아니지만 조선 공산당이 그리고 그 지도부가 실제로 좀 편협하게 활동을 하고 한 모습은 여러 군데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하던 김규식 선생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 했는가? 공산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승만 편에 붙고 미군정 편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반공운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열시키는데 제일 앞장섰던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시기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른바 보수 세력 부분들이 얼마나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데 방해적인 그런 나쁜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저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미제국주의에 같이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계급이나 좌익적인 부분들을 배제 내지는 소외시키면서 그 무슨 민족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간파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단결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간파가 무엇인가? 저는 중간파가 해방 공간에서 보면 핵심적인 문제인 민중의 요구인 토지개혁 문제에서 대부분 다 유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재정도 없는데 그동안 착취 수탈해 먹은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친일했던 세력들한테 돈을 주고 몰수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인민 대중의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그들은 지지 세력도 지지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 돼서 좌우익을 통일하자. 우는 뭡니까? 친일 세력이고 반동 세력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길도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 전선을 형성하려면 당시에 혁명적 좌익이 중심에 서고 그 부분이 포용력을 가지고 온건한 좌익을 과 통일 단결하고 그 다음에 우익이지만 민족적 양심,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견인해서 통일 전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지 중간파 중심의 통일이라는 것은 현실성도 그리고 없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러면 혁명적 좌익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성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특히 대중을 주인과 주체로 세운다는 관점과 그런 실천의 경험과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평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옛날부터 좀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전평의 주장 가운데 뭘 지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공을 지지하고 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하고 민전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삼상회의 협정 지지하고 무엇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다 결정해놓고 아래에서는 그냥 지지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대중조직을 전위조직의 전달 벨트로 생각하는 스타린주의적인 어떤 좀 낡은 관점 이런 것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전평이 많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평은 창립할 당시에 50만 조직이 그 이후에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이렇게 확대 강화되지 못했다. 거기에는 노동조합운동, 대중운동 자체를 혁명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중을 주체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관점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대중투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술 능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일제하에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아주 우경적으로 편향해서 미군정과 협력하는 노선을 주장했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히자 갑자기 확 돌아서 좌경적으로 신전술을 펴면서 준비도 안 된 9월 총파업해가지고 그래서 용산 핵심 노조인 철도 노조의 그 중심부인 용산 공작소 같은데 김두한이 같은 놈한테 진압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우리가 민족 문제를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 민중의 노동자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훈을 삼을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통일의 문제와 자주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통일을 얘기하면서 자주는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아주 헛발질하는 것이다. 분단이 왜 왔느냐? 예속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노력만 한다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통일운동은 자주 통일운동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자주가 어떻게 보면 더 전제적인 것이죠. 전제 없는 통일은 얼마든지 흡수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배계급도 평화적인 흡수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 과제의 해결을 계급적 과제의 해결과 분리시켜서 계급적 과제의 해결을 소홀히 하면서 또는 배제하면서 실현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민족 문제 해결,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어떤 계급과 어떤 세력이 과연 자기 생명을 내던져서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안고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노동자, 농민과 소시민 등등으로 한 근로민중이라고 봅니다. 중산층도 사실은 기회주의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이 단순한 자기 계급의 해방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과제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로 바라보고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는데 노동자 계급이 통일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안듯이 통일 운동을 하시는 여러 세력들이 노동 계급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받아안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이 필생의 노동운동, 민족자주운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바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정된 시간보다 한 5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 해방정부에서의 민족자주운동에 관한 우리 이천재 기자님의 발제가 간략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발제를 대신하는 발제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20년대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발제에 대응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 토론을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이준식입니다.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먼저 두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한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회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2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장 앞에 가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원래 토론자로 예정돼 있지 않고 원래 예정된 토론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영 실장입니다. 그런데 박한영 실장이 지금 건강이 몹시 안 좋아서 와병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만 하여튼 이런 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920년대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하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모임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을 덥석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이 그냥 일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세미나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고 급하게 그냥 제 머릿속에서 다른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급하게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명현 선생님 발제문이 이제 1920년대 코민테른과 국내 민족 통일 전선의 모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세미나 전체 주제와 관련한 이 세미나의 전체 주제, 그러니까 자주통일운동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전사로서의 일제한 민족해방운동사를 정리하려면은 저는 오히려 1920년대보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민족해방운동, 특히 해외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갖고 설명을 했으면은 전체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만 1927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신간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중요한 귀결체이긴 하지만 실제 실제 이후 민족해방운동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신간회는 한 4년 정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막을 내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갖고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서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명희 선생님이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명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전체 주제가 자주통일인데 저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사로서 일제한 민족해방운동사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해방운동은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기 시작한 이래 1945년 8월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민족해방운동에서 중요한 게 당시 많은 민족해방운동가들이 운동을 하면서 내건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1930년대 중반 이후는 그 목표가 거의 한 곳으로 수렴이 됩니다. 말하자면 강령이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내거는 강령이 조국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민족해방운동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완전한 독립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 말기가 되면은 특히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점점 손을 잡고 이념의 차이, 입장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손을 잡는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이념이 다르다고 알려진 임시정부와 만주의 항일 무장투쟁 세력과 화북의 조선독립동맹도 서로 사람을 보내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민족해방운동의 1차적인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만들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다 민주주의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민주주의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인민은 자유와 평등을 원칙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상정하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 강령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해방운동 단체들이 다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중요 산업은 국유화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직접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원칙을 다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몇몇 강령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목표를 내걸고 민족해방운동을 벌였고 그 최종적인 기결점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정신이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주 통일운동을 벌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 자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전명희 선생님의 발제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시야를 확대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전명희 선생님의 발제문 주제인 민족통일전선운동과 관련시켜 봤을 때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설명할 때 이제 이 제목 자체가 1920년대 코민테른과 국내 민족통일전선의 모색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자칫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명희 선생님 발제문으로 서술도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방침을 먼저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20년대 국내 민족통일전선운동이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벌어진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민테른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통일전선 운동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운동 내부에서의 필요성. 민족해방운동을 처음 벌일 때부터 시작해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중반이고 적어도 해외에서의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어떤 강령의 통일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명희 선생님 이제 발제의 서술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간회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는데, 저는 신간회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었고,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중요한 결실임에는 틀림없지만, 신간회를 너무 신화하는 것도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간회가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었고, 중요한 조직이었다면은 왜 4년이라는 활동 기간을 거친 다음에 1930년대 초에 그렇게 급격하게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시 사회주의, 그러니까 신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사실상 신간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추동력이 됐던 사회주의 세력이 1930년대 초에 이른바 극자 노선을 걷게 되면서 신간회를 해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조금 전에 김성호 선생님 토론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만 문제가 있었고, 통일전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파트너가 되는 민족주의 세력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저는 민족주의 세력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세력의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은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1929년 말에 광주에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시위가 1930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당시 일제경찰의 표현을 빌자면은 전국에서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광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광주 학생운동이 벌어지니까 이른바 민족주의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민족주의 세력은 학생들의 가두 시위에 대해서 일제히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히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그게 단적인 예가 신간회를 만들 때 민족주의 좌파를 갖다가 대변했다고 하는 당시 조선일보, 또 광주 학생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보도 규제가 풀리자마자 첫 번째 사설에서 학생들한테 사설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라고 씁니다. 학생들의 본연의 임무는 거리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일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요구를 내걸고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는데, 이제 민족주의 좌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조선일보가 학생들한테 이제 더 이상 시위하지 말고 일제 타도 내걸지 말고 학교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사설을 내걸 정도로 당시 민족주의 좌파가 이 사회주의자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위기의식이 표출된 것이 이른바 신간회의 민중대회 사건이라는 겁니다. 민중대회 사건,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정리가 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중대회 사건은 이게 별 내용이 없는,
이름에 비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신간의 본부를 장악하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민중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 민중대회를 통해서 조선총독부에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탄압을 막겠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획한 것이 민중대회 사건입니다. 그 민중대회 사건을 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조병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조병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조병옥이 민중대회 사건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이른바 전형적인 우파의 사람들입니다. 신간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민족주의 우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중대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한 채 민중대회를 계획했고, 이것 자체가 신간의 안에서 이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간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한 기결체로서 신간회를 중요한 것으로 서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서없는 토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김승호 대표님이나 이준식 연구위원님 토론이 다 두서가 있었습니다. 끝난 뒤에 두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다 두서가 있으셨고요. 특별히 두 분께서 해방정부에서 또 일제하에서 민족운동 세력, 자주통일운동 세력의 한계는 또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발제문에서 충분히 균형 있게 이렇게 지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점들을 어쨌든 보완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지정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그 토론을 하시면 될 것인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좀 아닌 잘못된 이야기 같다라고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거슬리는 논술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발제나 토론이 충분히 짚어지지 못한 것, 또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장 또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시간입니다. 곧바로 혹시 지금 이 토론회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손을 들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마이크 좀 길게 얘기하시려면 앞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짧게는 그 앉은 자리에서 혹시 말씀하실 바가 있는지 손을 들어서 말씀할 분은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론자분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는 기간에 그냥 이준식 선생님께서 아까 이창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민사통에 관련됐던 이제 함석희라는 분이 박헌영과 같이 농민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박헌영은 동명이인입니다. 한경도 문천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박헌영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헌영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또 평소에 공부하시는 연구자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은 또 지적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혹시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은 혹여라도 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께서 무엇을 또 걱정하시겠습니까? 자유롭게 토론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평소에 가슴에 담아두셨던 이야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참석하는 분들이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곧바로 이제 발제자분들한테 토론자분들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저 뒤에 이제 계신 분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하죠.
그 통일운동의 역사의 기원이라고 하는 질문만 듣고 이러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같이 달려서 진행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주 통일운동의 역사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일제시대에는 이제 민주통일운동 중에서도 한민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내와 국외에서 형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3년간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운동이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다시 자주적 통일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부분이 분석이 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3년의 비극을 겪은 이후에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4.19 시기의 통일운동 그리고 발표하신 민자통의 이야기 등이 설명이 돼야만이 이른바 제목에 맞는 자주통일운동의 역사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또는 어떤 사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창원 선생님이 일단 전 발표를 안 읽었습니다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민자통의 상층부에 있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자통이 어떤 조직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가 또는 민자통이라고 하는 것이 4.19 시기에 어떤 기반과 어떠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속에서 거기에 주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분은 어디 저기서 오시고 이분은 옛날에 16주년인데 이분들은 왜 여기 들어왔을까 등등의 이야기가 좀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립화 통일 부분과 민자통의 통일 방안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민자통의 통일 방안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통일 노선은 중립화 통일 방안입니다. 당시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민자통이라고 하는 조직과 통일운동 조직과 민자통 내에서 위임한 교수들 중심으로 만든 통일방안 심의위원회가 일정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통일방안 심의위원회에서 중립화 통일 방안이 통일 방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민자통의 통일방안 심의위원회와 민자통을 주도한 분들 사이에는 사실은 조금 편차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민자통의 조직은 이렇고 왜 통일방안은 왜 중통론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 중립화 방안이 채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민자통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민자통이라고 하는 발기는 서울에서 됐지만 민자통의 핵심적인 노선을 끌고 가고 민자통의 기반이 되고 민자통의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행사하고 민자통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투입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자통 해연수 보신 데서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민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자통의 산하 지부의 들의 구성원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민자통의 여러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공문 무슨 중앙위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민자통을 이해하는데 민자통의 적어도 61년도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선결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주통에 관련했던 분들의 이력을 조사하시려면 그 이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운동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 모임에 진짜 민자통 결성대회에 아까 언급하신 이분은 경영 좀 이상하다고 하는 분이 실제로 민자통 2월 결성대회에 참석을 과연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운동은 안 그렇습니까? 시국선언 하면은 거기에 나와서 있는데 거기에 다 참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와서 이거 이런 단체 하는데 이름 좀 올려줘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면 황귀성 이렇게 한다. 당시에 황귀성이라는 분은 안 계셨죠. 왜? 계시면 박근혜 선생님이랑 황귀성이라는 사람이 거기 참가했다는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황구성이라고 해야 황구성이를 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차피 그래서 탈부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역사를 따져보면 거의 이제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50년 뒤에 그 시기를 재복원하고 할 때는 그 복원된 것이 나중에 후세가 그 기록을 쓴다고 했을 때도 좀 더 유용하게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형태로 쓰이지 않는 그런 어떤 좀 충실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세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그다음에 해방정국 그리고 4.5혁명기에 어떤 민족운동,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4.5혁명기 민자통의 그 기원이라든가 그 역량, 그 활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개인들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데 치우침으로써 전체 민자통의 전체 면모라든가 역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발제를 맡으신 분이 추후에 또 추가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손을 드렸습니다. 자주통일운동의 역사도 기원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주라는 것은 예속의 반대가 자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속을 강요하고 있는 제국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해방될 때 미군이었습니다. 그 미군이 우리 통일과 또는 자주에 대한 예속을 어떻게 펼쳐왔는가를 좀 더 긴밀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발제자들은 하나도 미국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미국을 올바로 분석을 해내야 비로소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제목과 걸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통일운동의 역사는 바로 미국을 까발리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씀 옆에 김승호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지난 60여 년, 7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 힘을 미친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가 이런 점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지적으로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예. 제가 안내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떻습니까? 한국 이제 피학사를 들었습니다. 발제에 보면 이 1920년대 코민테르가 나오는데 이 코민테르이 2차부터 8차까지 있었는데 그 변혁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코민테르에서 그 최대의 변혁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거죠. 코민테르의 8차 때 변혁이 시작돼서 지금 공산당을 논리하고 그래서 국민의 그 입제 감정일 때 독립운동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민테르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했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자주통일 역사적 기원에서 그 통일과 시무위원 아까도 설명했던 이유가 있는데
민자통의 그 통일화 심의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의 차이를 보면은 1898년생부터 있습니다. 그 통일화 심의위원회 연령부터거든요. 또 하나는 2537년생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의 폭이 약 40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많은 연령의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도 있었을 거고 생각의 차이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한 20여 명의 소위 민자통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일왕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통일 이론을 과연 자유라고 얘기를 했었거나 그 소위 민자통 내에서 자유라는 말의 어원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아까 김명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주란 말을 굉장히 쓰기 어려웠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승만 때는 말 할 것도 없었고 특히 박정희 때는 탄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주법을 썼지만 남들은 자주를 쓰면 바로 영광을 몰았거든요. 그렇다면 민자통의 통일망한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자주라는 말을 썼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그 세분 말씀 뒷받침하는데 그 소위 민자통의 통일망한 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의 성향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연구자들 시간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경험하시고 또 이 관심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보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더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앞에 발제와 토론을 맡으셨던 분들이 1인당 5분을 넘지 않는 그런 시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5분을 넘지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추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발제나 지정 토론 과정에서 미처 설명되지 못한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추가의 말씀을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분을 넘지 않아야 되고 짧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기는 우리 발제자분들은 또 그 지적된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도 또 필요하겠고 하니까 지정 토론으로 하셨던 분부터 이 마무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이준식 연구위원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니까 아까 정창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하고 해방 전국에서의 자주통일운동 그 이후에 자주통일운동을 다 이렇게 잘 엮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 정보가 각각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자주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협상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협상에 그러니까 이른바 사김 회담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4명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다 김씨입니다. 근데 더 공교로운 건 아니죠. 왜 4명이 그렇게 평양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전에 임시정부의 김구주석, 그 다음에 김규석 부주석,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의 김두봉 주석,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 있었지만 항일무장투쟁을 이끌고 있던 김일성. 이렇게 4사람 사이에 뭔가 연락이 오고 갔었다는 사실이 최근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로 민족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놓고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참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노력으로 평양에서 사김이 모여서 회담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통일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 자원으로 좀 부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옆에 김승호 대표님께 마무리 토론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미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또 미제국주의에 대한 좀 그 인식과 우리의 그 자주 통일 운동과 함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미 포츠담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제가 오늘 그 보조 토론 발제를 한 부분과 관련시켜 말하면 이미 포츠담 회담이 진행될 때부터 루즈벨트가 죽고 얄타 회담이 끝나고 포츠담 회담이 되고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지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미 미소 간에는 그 전에 협력 관계와 더불어서 대립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조금만이라도 냉철하게 바라봤다면은 우리 선열들이 그런 것들을 미제국주의와 그 소련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실천의 방향이라든가 태제가 나왔었지 않을까. 최소한 늦게 잡아도 트루만 독트린이 나온 47년 3월이 되면 그건 분명히 지지요. 그건 그 한 2년 사이인데,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사실은 그 시기는 매우 혁명적인 상황이고 매우 숨가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이론적으로 좀 미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주 통일운동의 기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천재 선생님하고도 같이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 이거는 뭐 책에 잘 나오지도 않고 정말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과연 기원이 이어졌는가 단절됐는가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신간해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신간해가 해소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이어졌는가? 과연 구체적으로 인적으로 이어졌는가? 아니면 생각으로 이어졌는가? 조국 광복회로 과연 이어진 것인가? 또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 광복회 입장은 북에서는 이어졌겠는데 남쪽의 조선공산당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별 관련이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이제 막판에 분단 직전에 남북연석회의를 했는데 사실 남북연석회의가 뚜렷한 실천적인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북연석회의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후에 4.19 때 민자통으로 이어지는 이 속에서 과연 내용적으로 이어졌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해드렸어요. 우리 김용옥 선생님한테도 좀 여쭈었는데, 김용옥 선생님은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어졌다면 4.19 공간에 그렇게 반짝했다가 박정희한테 밟혀가지고 또 단절이 되는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대중적으로 자주 통일 운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벌어진 것은 제가 알건대로는 87년 이후가 아닌가. 상당히 긴 시간 또 단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원의 문제는 어디 한 군데 환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들이 어떤 단절과 계승, 혁신 이런 것이었는가라는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료를 모아서 이렇게 연구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발제이신데요. 그 발제자분이신데 우리 그 전명혁 선생님부터 앞에서 뭐 지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처음 발제하면서 한 2시간여 동안 남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셨는데 자, 추가의 말씀 마지막 마무리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준식 선생님이나 여기 정창현 선생님이나 오늘 그 주제가 이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적 기원. 이제 제가 첫 발제를 맡았는데 주로 이제 1920년대를 이제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부분이 이제 빠져 있고,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이 통일전선 운동의 하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이제 결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오늘 발표한 것은 20년대를 이제 다룬 것이고 30년대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제가 다룰 수 있는 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최초로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라는 게 등장한 그 원인 어떤 연원 이것을 이제 코민테른 2차 대회 1920년 코민테른 2차 대회 민족 식민지 문제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 민흥회라든가 신간회로 이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고 신간회를 꼭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러나 신간회는 사실은 해방 후에 그러한 어떤 전선 통일 운동,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커다란 어떤 하나의 그 경험을 주조하고 형성한 그러한 어떤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7년부터 31년이라고 하는 4년 3개월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최초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이 좌파가 연대해서 일제 저항했었던 그러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체였고 이것은 하나의 그 전국적인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신간회가 활성화된 지역 이게 또 여기 또 이준희 선생님이 연구도 하셨지만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든가 혁명적 노동조합 이러한 어떤 운동이 활발하게 있었고 이것이 또 해방 후 그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인민위원회가 활성화된 이러한 어떤 역사적 경험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이어져 갔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훈 실장님인데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적을 받는 겁니다. 예, 마무리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정창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내 발제문 이거 큰일 났다. 전명혁 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좀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이 지정된 발제자가 김지영 선생님이 이제 좀 해서 이야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8월 달에 워낙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학술대회를 연기할까 말까지 이러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추모연대 통일위원장이고 이 통일위원회 여기 이제 학술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창현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저는 이제 요 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주통일운동이라는 게 독립, 그 다음에 단정 반대, 그 다음에 50년대 그 평화통일,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이 살구 시기에 그 자주통일운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그동안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민자통에 참여한 그 인물들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이력을 보면 그 이력을 통해서 독립, 단정반대, 평화통일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발제문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의견인데 민자통이 이제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월 2일 날 이제 통일심사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합니다. 참여했던 통일심의위원들끼리 합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족 자주 입장에서 중립화 통일을 지향한다.
요 문구에 대해만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중립화 그 당시에 나온 앞에 영남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김봉춘, 김영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남북 협상론의 입장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토론들이 되어가는 중에서 어떤 일단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흐르고 뭐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 속에서 민족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이 합쳐진 형태의 문구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중립화 통일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답변할 시간을 짧게 주셔서 덜 창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저희가 제목으로 이제 그 통일운동의 기원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뭐 이게 찍기도 다 찍고 유인물도 다 찍고 나서 이제 고민이 든 거였는데, 원래 기원을 따지려면 뭐 몇천 년 된 사건, 뭐 조선의 기원, 뭐 이런 좀 오래된 거를 기원을 따져보는 이런 세미나를 가져야 될 텐데, 이 50년도 안 된 얘기를 가지고 기원을 한다는 게, 기원을 따져본다는 자체가 그런 좀 우리 지금 통일운동이 얼마나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원을 따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토론을 들어도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어떤 자주통일운동의 어떤 그동안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민족사가, 우리 역사가 매우 불투명한 이제 안타까운 현실 위에서 우리가 지난 시기를 견뎌왔고 지금도 그런 조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자주통일운동의 역사 기원을 가지고 토론했지만 지난 항일운동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거쳐왔던 발자취의 일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사회, 우리가 오늘 현재 딛고 있는 사회를, 현실을, 역사의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단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 식사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민주노총 건물 건너편에 장수회관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건물 장수회관 2층에 저녁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늘 토론회에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뒤풀이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으로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학술 세미나 준비했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